제 이름은 김복연입니다. 올해 72이고 경북 달구지 시장 끝자락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증명사진을 찍어드리지만 정작 저 자신의 사진은 별로 남은 게 없네요. 다른 사람들 얼굴을 렌즈로 담으면서도 제 모습은 거울 속에서나 잠깐 들여다볼 뿐이거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손녀 민서가 시립 오케스트라 견습단원으로 합격했는데 서울에 계신 후원자분이 가족들을 초대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서가 그러는데 외할머니가 같이 가주셔야 제가 덜 긴장할 것 같아요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 차림새며 말투가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아이가 제 곁을 원한다니까 기꺼이 나서기로 했어요. 장롱을 열어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예전에 예식장에서 빌려 입고 반납하지 못한 남색 재킷이었어요. 어깨 부분이 낡아서 좀 뜨긴 하지만 그 옷에는 제가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거든요. 새 옷 살 여유는 없지만 이상하게 이 옷이 오늘 하루를 버텨낼 힘을 줄 것 같았어요. 단추를 하나씩 채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복연아. 이것밖에 없어도 부끄러워할 거 없어. 가게 문을 잠그기 전에 쇼윈도를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달구지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라고 써진 낡은 포스터 뒤에 몇 해 전 누군가 찾아가지 않은 고장난 손목시계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금간 유리 안에서 초침은 멈춰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시계가 제게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잖아. 시계를 집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일이 끝나면 경찰서에 맡겨야겠다 생각했어요. 버스 창가에 앉으니 들판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버스에서 차장 일을 했었거든요. 표를 끊어주고 승객들 챙기며 바쁘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 인생이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갈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창밖으로 봄 기운이 조금씩 스며드는데 제 마음만큼은 겨울 끝자락 같았어요. 무릎 위에는 민서가 준 봉투가 있었어요. 안에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소개할 기회가 생기면 외할머니 이야기를 대신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는 늘 저를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한 제가 아이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그래도 아이 눈빛을 보면 용기가 났어요. 한남동 언덕길을 올라가니 담쟁이 넝쿨로 둘러싸인 대문이 보였어요. 서울 부자들 집은 이렇게 깔끔하구나 싶었죠. 문 앞에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서 주눅 들면 안 되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응접실에 들어가니 낮은 테이블 위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수십 명이 함께 찍은 교향악단 사진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의 어깨 모양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오래전 기억 속 그림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오늘은 손녀 미래를 위한 자리라고 마음먹었는데 저 액자 속 사람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르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오늘이 단순한 인사차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제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응접실은 정말 깔끔했어요. 낮은 테이블 위에는 갓 우린 녹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벽에는 산수와 병풍이 조용히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손등을 찻잔에 살짝 대어봤어요.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니까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자꾸만 벽에 걸린 단체 사진 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제 기억 속 어떤 모습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한 분이 조용한 발걸음으로 들어오셨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신 분이었는데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그분이 다정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이 집 안주인 한송자라고 해요.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악수를 했는데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벽에 있는 사진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분 미소랑 사진 속 어떤 사람 표정이 묘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태연한 척하면서 웃고 자리에 앉았죠. 송자 씨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손녀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바이올린을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칭찬하는 말씀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기대라는 말이 마치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 같이 들렸거든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다음 말에 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진관을 직접 하고 계시다고요? 참, 한 곳에서 오랫동안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사진으로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잠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었죠. 손녀 앞날이 걸린 자리에서 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팠어요. 남편 없이 사진관 지키면서 살아온 세월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송자 씨가 벽에 있는 사진을 보시더라고요. 저 사진 말이에요. 남편이 젊을 때 같이 했던 교향악단 기념 사진이에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자꾸 눈에 띄네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던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한 어깨 모양, 빛을 받은 이마 라인. 조용히 침을 삼켰어요. 혹시 그 사람이 눈길이 흔들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다시 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뜨거운 차가 혀끝을 스치면서 쓴맛을 남기더라고요. 그 쓴맛이 마치 과거가 지금으로 스며드는 신호 같았어요. 응접실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벌써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그냥 인사하고 끝날 만남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쇼윈도에 세워둔 고장난 손목 시계를 자주 뒤적거리게 됐어요. 초침은 멈춰 있었는데 그 멈춤이 오히려 시간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귀밑머리는 더 하얗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손녀 민서가 밤늦게 들렀다 간 날 괜히 시계를 봉투에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외할머니,
무대에서 떨리면 어디를 봐야 하지? 라고 묻던 아이. 눈빛이 아직도 가게 유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마다 사진관 뒷문을 열고 좁은 마당으로 나가서 빨랫줄을 만져봤어요. 줄에 남은 밤 공기의 차가움이 손끝으로 스며들었죠. 차가운 걸 만지면 마음이 잠깐이라도 고요해져요. 그 조용함 속에서 오래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폐관에 가까웠던 동네 문화회관 무대, 전구가 노랗고 무거웠던 시절 말이에요. 누군가 활을 올리면서 첫음을 긋던 순간들이요. 그 무대 아래에서 저는 젊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사람 어깨선은 언제나 반박자 빠르게 움직였죠. 긴장하면 오른손 검지가 유난히 굳어지는 버릇이 있었어요. 공연 끝나면 제게는 빈 객석에 앉아서 남의 자리를 닦는 일이 남았고 그 사람은 늘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자신감이거나 도망이거나. 한남동 응접실에서 본 단체 사진 한가운데 반쯤 고개를 든 사람. 며칠 동안 그 얼굴을 이름 없이 불러봤어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과거가 현재로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대신 사진 속 빛의 각도를 세어봤어요. 누구 눈두덩에 플래시가 떨어졌는지, 누가 그림자 아래로 숨었는지. 사진이라는 게 참 잔인해요. 찍힌 그 순간의 진실만 남기고 그 뒤 사정은 알려주지 않거든요. 평생 증명사진을 찍으면서 배운 건데 사람 정면을 오래 보고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산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견뎌낸 시간이 보여요. 다시 그 집에 가겠다는 답을 미루면서 가게 구석 상자들을 뒤적였어요. 눅눅한 종이 냄새와 은엽 냄새가 올라왔죠. 장부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들이 빽빽하게 써 있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제인화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제인화. 한 번으로는 얼굴을 믿지 못해서 다시 빛을 올려 확인하던 사람들이죠. 제 인생도 그렇게 제인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 선택을 다시 빛에 올려볼 수 있다면 저는 다른 표정을 골랐을까요? 저녁이 깊어지니까 창밖 골목 전구가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불안정한 전류가 심장 뛰는 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았죠. 가게 불을 끄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시계 초점 맞추듯 허공을 바라봤어요. 그때 마음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도망친 건 내가 아니었어. 오래 걸렸지만 비로소 알 것 같았어요. 누구 등에 어떤 짐이 얹혔는지, 누구 어깨가 언제 굳어버렸는지. 그 깨달음이 아팠어요. 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기차가 역을 떠나고 나서야 마음이 플랫폼으로 달려오는 것처럼요. 봉투 속 손목시계를 들고 잠깐 문 밖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 속에서 시계 유리가 더 차갑게 식었죠. 시계 뒷면에 새겨진 미세한 흠집을 손톱으로 쓸면서 속삭였어요. 내일 가겠다. 다음 장을 넘기자. 별빛이 얇게 내려왔어요. 멈춘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초침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한 칸을 움직였어요. 한남동 언덕을 다시 올라갔어요. 택시 미터기의 빨간 숫자가 계단처럼 올라갈 때마다 마음속 어떤 수치도 함께 올라가더라고요. 현관 앞 담쟁이는 지난번보다 더 초록빛이 올랐고 노쇠 초인종은 더 반짝였어요. 문을 열어준 건 지난번과 같은 검은 치마 입은 분이었는데 바닥 자갈이 잘 정리돼 있어서 발 뒤꿈치가 덜 미끄러졌어요.
사소한 정도는 언제나 큰 결심을 어렵게 만들어요. 흐트러진 곳이 없으면 어지러운 나만 눈에 띄잖아요. 응접실에 앉았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벽에 있는 큰 액자였어요. 누군가 유리를 새로 닦은 것 같았는데 반사광이 더 날카롭게 들어왔거든요. 일부러 시선을 접시 가장자리로 돌렸어요. 잔잔한 문양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취향이겠죠. 버릇처럼 또 생각했어요. 취향은 여유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 여유를 제가 빌릴 수 있을까 하면서요. 안쪽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면서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흰 셔츠에 진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저보다 두어 걸음 늦은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걷는 박자는 예전 그대로더라고요. 한 번에 길게 내쉬고 한 번에 짧게 들이쉬는 호흡. 저는 제 호흡을 거기에 맞추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맞추는 순간 과거가 현재를 삼켜버릴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입니다. 그 사람이 의자 등받이를 스치며 앉으면서 낮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공기 중 어디에도 과거가 매달리지 않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름은 없어도 찾아오더라고요. 눈썹 각도, 혀끝 습관, 컵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이 살짝 떨어지는 버릇.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름을 대신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송자 씨가 차를 따르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서 포개었다, 풀었다 반복했어요. 주름 사이에 차향이 얇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는데 그 향을 깊이 들이마시면 속이 고요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안에 먼지들이 일어났어요. 송자 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진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래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죠. 손끝에 남는 게 있으니까.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 한다는 건 남들보다 흠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농담할 뻔했는데 삼켰죠. 그때 그 사람 시선이 벽에 있는 사진으로 갔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네요. 사진 속 자기 어깨 대신 중앙에서 반 박자 비켜난 한 사람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때 저기서 항상 조명이 한쪽으로만 기울었죠. 그 한마디가 묵혀뒀던 서랍을 열어버렸어요. 모르게 입술이 마르더라고요. 제 혀끝에서는 오래된 금속 맛이 났어요. 말을 삼켰어요. 말은 언제나 한쪽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에서 가장 맑은 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들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송자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다음 연주회 때 민서가 무대에 서면 우리도 같이 보러 가요. 좋은 자리는 미리 비워놓을 수 있으니까. 좋은 자리. 그 말을 오래 굴려봤어요. 누군가에게는 늘 비워져 있는 자리, 누군가에게는 평생 닿지 않는 자리.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 목 안쪽에서는 오래된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면서 조금 열리고 있었어요. 문틀에는 긁힌 자국들이 여럿 박혀 있었죠. 눌렀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누군가가 오래 버티던 흔적이었어요. 알았어요. 오늘 이 응접실을 나서는 순간 그 문은 더 벌어질 거라는 걸. 손을 대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손을 대기에는 제 손이 너무 오래 말라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 라디오에서 바이올린 협주곡이 흘러나왔어요. 악장이 넘어갈 때마다 마음의 계절도 바뀌었어요. 1악장 감당, 2악장 견딤, 3악장 결심. 창문 밖 불빛들을 빠르게 세면서
마지막 악장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음은 버티지 말고 말할 차례야. 정해진 날 다시 그 집 식탁에 앉게 됐어요. 테이블보에 주름이 깔끔하게 다려져 있어서 그 표면을 손끝으로 문지르면 마치 시간을 쓸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수저는 얇고 길었고 젓가락은 나무결이 곱게 살아있더라고요. 사람은 도구의 표정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이 집 사람들은 말끝이 부드럽고 길었어요. 저는 말을 짧게 하려고 애썼어요. 짧은 말은 덜 상처를 남기니까요. 첫 잔 건배가 끝나고 안부를 묻고 음식이 서너 번 바뀌었어요. 남의 집 음식은 언제나 예쁘더라고요. 예쁜 건 쉽게 상하지 않아요. 상하지 않으려면 제때 먹어야 하죠. 제 삶은 늘 반쯤 상한 것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었어요. 국을 덮이고 김을 다시 볶고 사진을 다시 인화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젓가락 끝이 잠깐 떨렸어요. 그 사람이 먼저 잔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여기서 끝내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겠죠. 식탁 위 공기가 살짝 무거워졌어요. 송자 씨 눈빛이 그를 잠깐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옛일을 끄집어내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의 일이 옛일을 모른 척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숨은 말의 길을 만들잖아요. 스스로에게 길을 좁히라고 말했지만 이미 길은 넓어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제 앞에 놓인 물잔을 가리키더라고요. 얇은 유리병 너머로 물결이 작게 흔들렸어요. 저는 배웠습니다. 도망치면 더 무거워진다는 걸. 그래서 오늘은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그 말은 저에게도 향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무심히 던진 말이 제 귓등을 스쳤어요. 사진관이라. 요즘은 다 폰으로 찍지 않나요? 웃음이 따라 붙었고 젓가락 소리가 얇게 흔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동의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 침묵은 오래된 존중이었어요. 제 일과 제 시간과 제 손의 노동에 대한 존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존중이 한순간 얇아졌어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얇아진 막을 찢어버렸어요. 이 결혼은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선명해졌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컵 밑받침이 테이블볼을 스치는 소리, 누군가의 숨 고르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면 쏟아질 것들이 많았거든요. 물잔을 들었어요. 유리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붙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저를 붙잡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사과는 그 집을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오래전에 저를 향한 말이기도 했어요. 그때의 선택들, 돌아보지 않음, 등, 돌림, 감춤. 제 말이 식탁 위를 지나가는 동안 그 사람은 더 참지 못했어요. 얇은 물결이 크게 흔들렸어요. 누군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차가운 게 제 볼을 스쳤어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뜨거운 건 시간이 지나야 차가워지지만 차가운 건 곧바로 기억이 되거든요. 제 뺨에 닿은 물의 기억은 오래 갈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수건을 얼굴에 얹지 못했어요. 수건의 부드러움이 미안했거든요.
부드러운 것들은 때로 잔인해요. 대신 의자에 앉아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멈춘 초침을 억지로 돌리려다가 손톱이 살짝 부러졌어요. 손끝에서 작은 통증이 올라왔어요. 통증은 살았다는 신호죠.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손끝을 입술에 댔어요. 피 맛은 금속 맛과 닮았어요. 오래된 진실의 맛과도 닮았고요. 다음 날 새벽에 아들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더라고요. 문손잡이를 돌리니까 방 안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텅 빈 옷장, 빠져나간 옷걸이의 껍데기만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글씨가 급하게 쓰여 있었고 마지막 획이 어딘가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다시 접었다 펼쳤다 했어요. 종이 섬유가 손끝에서 끊어질 듯 팽팽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시장 입구부터 끝까지 걸어 다녔어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아드님 안 보인다고 했고 밀가루 포대는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헬스장 계단을 올라가서 프런트에 물어봤고 아들이 자주 앉던 러닝머신 번호를 손으로 만져봤어요. 진동이 없었어요. 공중전화가 아직 남아있는 골목에서 동전을 넣고 그 애가 다니던 회사 번호를 눌렀어요. 자동응답은 변함없이 친절했어요. 친절은 때로 절벽 난간 같더라고요. 잡으면 손이 미끄러지잖아요. 마지막으로 버스터미널을 돌아봤어요. 매표 창구 유리 너머로 흰 조명이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어젯밤과 같은 셔츠를 입은 어떤 청년이 창구 틈으로 영수증을 내미는 걸 봤어요. 저와 상관없는 이름들, 저와 상관없는 행선지들이었는데 그런데 모든 이름과 행선지가 그 애에게 닿을 수 있다는 절망이 밀려왔어요.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앉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대신 마지막 남은 동전으로 휴대폰을 충전했고 전화기가 밝아지는 동안 두 손을 모았어요. 무사하기만 해라. 기도는 짧을수록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저녁 무렵에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는데 보호자분이시죠? 환자 상태가. 그 뒤는 기억이 엉겨 붙었어요. 택시 사이렌, 차창에 비친 제 얼굴, 병원 복도의 흰 불빛.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3번 말했고 볼펜을 2번 떨어뜨렸어요. 병실에 들어서니까 아들의 어깨선이 이불에 파묻혀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입술을 가려서 표정이 보이지 않았죠. 손등을 2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체온이 느리게 돌아왔어요. 몸이 아직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죠. 고맙다 살아줘서. 복도 끝에서 그 사람이 다가왔어요. 구두 소리가 병원 타일 바닥을 단단히 찍으면서요. 저를 보자마자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멱살을 잡는 손, 흔들리는 시야, 주변의 숨죽임. 저는 그를 밀지 않았어요. 미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대신 미안합니다라고만 했어요. 미안함으로는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지만 미안함 없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때 송자 씨가 왔어요. 그분이 제 손목을 가볍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 팔을 당기셨어요. 여기까지 하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그 말 속에 저를 위한 자리가 아주 조금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잠깐 숨을 돌릴 만큼의 작은 의자였어요. 밤을 병실 의자에서 보냈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 선이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오르내렸어요.
파형 사이의 평평한 시간, 그게 삶의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는 꼿꼿한 소습만 보여주지만 실제 삶은 긴 평평함과 짧은 오르막의 반복이잖아요. 저는 그 평평함을 사랑하려고 애써왔어요. 그 평평함이 지금 제게 돌아와 있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제 귀를 향해 속삭였어요. 제 귀는 저의 가장 오래된 청중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사람이 카페로 저를 불렀어요. 병원 1층, 유리병 너머로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자리였어요.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와서 유리창을 잠깐 흐리게 했다가 말키기를 반복했어요.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컵받침 테두리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예전보다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세월은 손마디부터 알려주더라고요. 어제 제 행동, 미안합니다.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과는 짧았어요. 짧은 사과는 더 멀리 가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약했겠지요. 약한 사람 둘이 서로 등을 돌리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답하지 않았어요. 정답이 없는 질문에는 침묵이 정답이기도 하니까요. 벽 너머를 잠깐 보시더라고요. 사진 속 중앙에서 반 박자 비켜선 사람, 당신도 아는 사람이죠. 눈을 내렸다 올렸다 했어요. 인정은 때로 고백보다 멀리 가거든요. 천천히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젊은 시절 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기회가 필요했는데 늘 타이밍을 놓쳤죠. 그래서 더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갚지 못한 사람은 늘 더 큰 소리를 내잖아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손목시계가 들어있는 봉투였죠. 고장난 초침, 긁힌 뒷면, 손때 묻은 가죽줄. 이 시계, 쇼윈도에서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봉투를 그 사람 앞으로 밀었어요. 한참을 그걸 보시더라고요. 손을 뻗지 않았어요. 보통 잃어버린 걸 돌려받을 때 사람들은 급히 손을 뻗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그때 왜 떠났나요? 커피잔을 들어서 입술만 적셨어요.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식은 커피는 진실을 빨리 부르더라고요. 저는 당신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서 오래 숙성된 문장이라 매끈하게 나왔어요. 저는 당신 어깨에 제 짐을 더 얹을 수 없었고, 제 어깨는 이미 부서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라지는 게 그때 우리가 사는 길이라 믿었어요. 믿음이었는지 변명이었는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모르겠어요. 그제야 시계를 집어 들으시더라고요. 젖은 손수건으로 닦으셨는데 닦을수록 상처가 선명해졌어요. 이 시계 그 사람이 차던 것과 닮았어요. 시계 유리를 통해서 제 얼굴을 잠깐 보시더라고요. 왜곡된 제 얼굴이 커피 위에 떨어졌어요. 이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선택의 대가를 물리지 맙시다. 그 말이 카페 공기 속으로 퍼졌어요. 저는 그 말에 오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우리보다 덜 아프기를 바라는 일. 노년의 마지막 고집이겠죠. 카페를 나와서 병실로 올라가니까 아들이 눈을 떴어요. 눈빛이 아직 흐렸지만 제 얼굴을 알아보더라고요. 손가락이 제 손을 약하게 쥐었다가 놨어요. 잡는 힘보다 놓는 힘이 더 어렵다고 누군가 말한 적 있었죠.
아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괜찮다. 그 말을 처음으로 자신 있게 했어요. 그 자신감은 제게서 나온 게 아니라 방금 전 카페에 놓고 온 합의에서 왔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합의했거든요. 합의는 계약보다 오래 가요. 서로의 약함을 인정한 뒤에 하는 약속이니까요. 며칠 뒤에 우리는 다시 만났는데 이번엔 응접실이 아니라 공연장 로비에서였어요. 유리병 너머 로비 불빛이 저녁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포스터에는 청년 협주 프로젝트라는 글귀가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민서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 뒤에서 활을 조용히 닦고 있었어요. 저는 객석 맨 앞줄, 가운데에서 한 칸 비켜난 자리에 앉았어요. 항상 중앙은 누군가의 자리니까 저는 제 자리를 택했어요. 무대 위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고 민서의 첫 활이 공기를 가르더라고요. 음이 길게 올라가서 로비 유리를 얇게 떨게 했어요. 숨을 길게 들이쉬었어요. 평생 많은 첫음을 봤지만 오늘 첫음은 제 지난 세월에 대한 답장 같았어요. 버티느라 늦어졌습니다라는. 공연이 끝나고 뜨거운 박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 사람이 제 앞에 와서 짧게 허리를 굽히더라고요. 좋은 연주였네요. 그 말은 민서를 향한 거였지만 저를 지나갔어요. 저를 지나가는 말이 더 오래 남아요. 로비 한쪽에서 작은 건배가 있었어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공연장 천장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물잔을 들었어요. 술 대신 물로요. 맑은 걸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축배를 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 후로 우리는 묘지에 갔어요. 낮은 언덕, 바람이 잘 드는 자리였어요. 풀을 한 줌 뽑아내고 비석의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살아남은 자의 몫이 이런 거죠. 제가 중얼거렸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오래 서 있는 건 과거에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적당한 시간만 서서 적당한 말만 하고 적당히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뒤돌아보지 않는 대신 서로의 걸음소리를 확인했어요. 두 걸음 간격을 유지한다는 건 서로를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지막 의뢰는 집에서였어요. 그 사람이 말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작은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함께 늙기를 제 아내가 먼저 제안했어요. 송자 씨는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살림은 각자, 밥은 같이. 외롭지 않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마움이 목구멍 안쪽에서 작게 울었거든요. 노년의 우정은 이런 모양일까요? 서로의 체온을 빌려주되 사리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 삶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동안 필요한 건 벽 한 장의 온기였는지도 몰라요. 봄이 저물 무렵에 우리는 작은 이삿짐을 나눠 들고 새 집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여니까 커튼이 가볍게 떨렸어요. 사진관에서 가져온 낡은 액자를 벽에 걸었어요. 그 안에는 달구지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대신 민서의 첫 무대 프로그램이 들어갔어요. 벽시계가 똑딱거렸어요. 이번엔 초침이 제대로 움직였어요. 손목시계는 서랍에 눕히고 살며시 덮었어요. 멈춘 건 거기 머물게 하고 갈 건 가게 두는 일. 나이 들어 배운 기술이었어요. 밤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는 오래 씹히는 반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계절, 가장 덜 후회되는 선택, 그리고
내일의 장보기 목록. 거창한 이야기들이 소박한 목록에 섞여서 작아졌어요. 작아진 이야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크게 연결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사진은 늘 정면만 찍지 않아도 된다는 걸. 옆모습, 뒷모습, 비켜난 자리에서도 사람이 선명해질 수 있다는 걸요.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와서 창을 반쯤 닫았어요. 바람 소리가 얇게 들어왔어요. 침대 머리맡에 손목시계 대신 민서의 프로그램을 세워뒀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일 자리예요. 이제는 과거 대신 미래를 먼저 보려고 해요. 잠들기 전에 짧게 기도했어요. 고맙다. 아직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니까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 대신 누군가의 고른 숨이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소리. 오늘은 그 소리만으로 충분했어요.